안녕하세요. 저는 KT 경제교역연구소의 이성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미디어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에 관련된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는 질문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디어 산업은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좀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첫 번째 단초는 저는 그 정보의 디지털화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보가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그게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면서 사실은 아날로그 시대에 생기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생기게 됐어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많아졌고 그게 이제 빅데이터라는 형태로 사실은 구체화된 거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거기에서 경쟁력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물에 센서를 싣는 IoT 시대가 도래가 됐고 그런 IoT 시대에서 모이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기계 학습을 시키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개화가 됐고 그러한 인공지능 시대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사회생활을 하실 때 도래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인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미디어 산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4차 산업혁명의 그 디딤돌, 토대가 되는 어떤 근본적인 변혁의 출발점이었는데 그런 디지털화가 사실은 제일 많이 진행되고 있는 쪽이 어디예요? 바로 미디어 산업입니다. 지금 맥킨지에서 2017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그 일반적으로 한 산업군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나눠놓고 봤을 때에 가장 낮은 산업이 이제 소비재 산업하고 자동화 그 조립 공장 부분인데 그쪽에서 디지털화가 한 31%, 32% 정도 진행됐다고 말하는데 미디어 산업은 62% 거의 2배에 달할 만큼 많이 디지털화가 진행이 됐고요. 10개 산업군으로 놓고 봤을 때 제일 많이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 미디어 산업입니다. 그래서 좀 미디어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몇 가지만 좀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첫 번째로 그 신문 기사를 그 인공지능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포항에서 지진 일어났을 때 바로 경고 문자 받으셨죠? 그런 것들도 사람이 사실은 써서 그걸 발송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기계적으로 인공지능이 다 기사를 작성해서 내보내는 거고 주식시장에 굉장히 작은 그 종목의 기사들도 인공지능이 기사를 써주고요. 큰 경기 말고 미국에 보면은 마이너리그의 그 하이스쿨의 마이너리그라든지 하이스쿨의 조그만한 그 야구 경기들도 이런 로봇들이 기사를 써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음악 쪽으로 가보면은 그 이미 이 인공지능들이 그 웬만큼 고전적인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그 작사나 작곡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어서 맞춤형으로 작곡도 해줍니다. 그래서 바하풍으로 내가 좀 작곡을 해달라고 말하면 바하풍의 작곡이 나오고 이쪽에 모차르트 형식의 좀 작곡을 해달라고 하면 그런 모차르트 풍의 곡을 써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예일대 쿨리타라는 그 AI 프로그램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회화, 그림 쪽으로 가게 되면은 구글이 2016년에 그 컴퓨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린 그 인공지능 이름이 이제 딥마인드인데 딥마인드라는 요 그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29점을 실제 경매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의 요지는 뭐냐면 영상이나 아니면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제일 중요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창작 부분에까지 이미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여기에서 지금 미디어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준 하나의 기업이 이제 있는데 그 기업이 넷플릭스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가 이제 얼마 전에 1억이 넘었고요. 단일 방송사나 아니면 미디어 서비스 기업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기업들이 해야 될 만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웬만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알고리즘을 보면은 이쪽 회사 넷플릭스 쓰고 있는 알고리즘이 초기엔 그 시네매치라는 그 알고리즘을 쓰고 있었고 이게 데이터가 이제 계속 쌓여서 진화하면서 다이너스 플래닛, 그래비티, 2009년에는 이제
프라그매틱 케이아스라는 그런 그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화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요 분량이 전체 소비 분량이 한 60%를 차지할 만큼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여기서는 또 각각 그 소비자들한테 그 타겟 마케팅을 해줍니다. 굉장히 그 정교한 타겟 마케팅을 해주는데 재밌는 케이스가 뭐냐면 이 회사가 전체 보유하고 있는 그 영화 인벤토리의 분량이 한 2만 편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세그먼트는 한 7만 7천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벤토리보다 더 세분화시켜서 사실은 그 장르를 타겟팅해가지고 고객한테 이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추천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애들이 이제 그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서 대박이 난 상품이 그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건데 이러한 그 새로운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케빈 스페이시를 남자 주인공을 좋아하는 팬, 그 다음에 감독 그 데이비 핀처죠. 데이비 핀처 감독을 좋아하는 군, 정치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 오리지널 영국의 하우스 오브 카드 본 사람들을 전부 묶어서 자기들이 돈을 얼마 정도 투자하면은 회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콘텐츠를 수급할 때도 내가 특정한 영화를 수급했을 때 그 영화로 올릴 수 있는 매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 협상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주도적으로 하게 있는 그런 회사고, 인공지능을 요즘 쓰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미국의 아니면 글로벌로 이 넷플릭스라는 그 컨텐츠를 스트리밍할 때도 인공지능을 씁니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위치를 쭉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목동에서 강남역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강남역에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트래픽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스트리밍 속도가 느려지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러한 예측을 인공지능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내보내는 그 레이스를 약간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폰에 미리 버퍼링을 많이 시켜놓은 거죠. 데이터가 늦어도 강남역을 지나면서 끊김없이 비디오를 볼 수 있는 형식의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의 미디어 기업이 생산, 제작, 관리, 소비자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런 모든 부분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서비스들을 이렇게 진화시켜 나가면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대부분 이제 기타 소비자라든지 많은 산업 영역으로 확장돼 갈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미디어 산업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지 컨텐츠 산업에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쪽 시장은 미래의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그래프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그래프에 보면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이 미디어 산업이 한 21% 정도, 2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이 인터넷이라는 것은 글로벌 마켓이에요. 근데 이 글로벌 마켓에 대한 어떤 그 미디어 유통의 그 형태가 점점점 가속화되고 빨라지고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IoT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가게 되면서 정보의 어떤 유통도 빨라지고 소비량도 많아지게 되면서 산업 자체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는 이 매체가 아마 모든 곳에 앞으로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IoT 시대라고 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물에 센서를 씹는 건데 이 아마존 에코 케이스에 보는 것처럼 이 기계하고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스크린이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삼성 냉장고에도 스크린이 달려 있죠, 그렇죠? 코닝사라는 그 회사에 보면 유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울에도 이제 스크린 화면이 장착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침에 양치질 하시면서 일정 확인하고 친구한테 메일 보내고 이런 일들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래에는 이제 그 홀로그램이 사실은 따라다니면서 스크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 식스센스라는 어떻게 보면 앞에 카메라 하나만 차고 다니면은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화면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실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주변 모든 곳에서 아마 스크린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아 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그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 건지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쟁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미디어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건데 이게 글로벌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도 글로벌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튜브에 하루에 올라오는 영상만 여러분들이 소비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반평생을 소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만큼 컨텐츠가 많아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컨텐츠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터프해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시장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대박이 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생기지만 거기에서 뭔가 바이럴을 낼 수 있고 대박이 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도전점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이라는 것은 시장이 커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또 나만의 컨텐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바이럴이 될 만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 컨텐츠 쪽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2016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둬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무서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인간이 몇십 년 동안 그 잘 갈고 닦은 프로의 실력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거의 얼마 만에 굉장히 단기간에 그 학습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은 어떤 부분까지 발전했냐면 여러분들 아마 한 3년, 4년 전에 구글 X라는 그 랩에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고양이를 그 인식하는 인공지능 아마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물을 인식하는 정도의 그 인공지능이 그 뒤에는 이제 RLN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발전된 인공지능 쪽으로 가면 사진을 설명해주는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모자를 쓰고 있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는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인공지능은 뭐냐면 사진을 한 5장을 보여주면은 그 5장에 있는 사진 기사들을 전부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인과관계하고 어떤 스토리, 어떤 기승전결에 의해서 요 사진 5장이 이야기가 되는지를 이야기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제공해주는 인공지능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사회 중견이 되는 그 시점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모든 일을 다 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해오는 일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들에 가점을 주고 어떤 이야기들에 감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을 훨씬 더 지금보다도 깊이 가져가는 쪽으로 일자리를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오래 길게 여러분들의 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첩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약간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들이 그 기계학습을 시키면은 SF 소설을 쓰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할 만한 반응들을 잘라가지고 예고편을 만들어주는 기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일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동료하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인공지능하고도 협업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컨텐츠가 뭐냐면 지금까지 없었던 형태의 컨텐츠입니다. 제가 이제 가상 컨텐츠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미국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날마다 그 뉴스를 보실 때 마지막에 항상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일기예보를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저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그 스튜디오 내에 실제 기상 환경이 가상 화면으로 이렇게 그 증강현실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구름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바람은 어느 정도로 불고 비는 어떻게 내리고 있고 눈은 이런 그 실제 화면들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몰입되고 실감형 있는 그런 뉴스 서비스를 이제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그 세 가지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 것처럼 글로벌 경쟁을 좀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 인공지능하고 여러분들이 협업하게 될 거라는 부분, 마지막 세 번째로 가상 컨텐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봐야 된다는 부분을 아마 좀 미래의 일자리, 특히 미디어 컨텐츠 쪽에 관심 있으시면 좀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요약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회에서 그 일을 가지실 때는 그 일자리가 굉장히 안정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동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용 자체도 굉장히 유연해지기 때문에 온디맨드 방식의 그 일자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리 미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미국의 그 학자가 해마다 인터넷 트렌드를 발표하는데 2015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주문형 기반의 일자리, 온디맨드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특정한 뭐 남녀의 그 첫 데이트 장면에 관한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그 영상을 찍는데 필요한 팀을 하나 구성하는 거예요. 작가하고 카메라하고 조명하고 스텝을 쭉 구성해서 그 장면을 찍을 때만 그 프로젝트를 할 때만 같이 일을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그 팀이 해산하는 형식의 굉장히 유연한 형태의 일을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는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긴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트렌드를 좀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미래에 좋은 일자리를 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